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지난 금요일 선거제도 법안을 처리하려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문희상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보우를 날립니다. 이중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엘보우는 팔꿈치 가격을 말하지요. 문희상 의장의 옆구리에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거 성추행이야, 만지지 마 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19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요. 향후 5년 동안의 피선거권, 즉 출마 권한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한 거니까요. 이뿐입니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여태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의원 신문만 아니라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입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까지 감안하자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만입니까?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두려워하지 말자며 다시 몸싸움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기막힘을 추스르고 지난 한 해 자유한국당을 돌아보겠습니다. 법 만들자고 했을 때 안 만듭니다. 법 만들 테니 비키라고 했을 때 안 비킵니다. 법 만들었으니 지키자고 했을 때 안 지킵니다. 한국당은 국회를 혹시 입법부가 아니라 무법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당이 문제라고 말하는 제1야당. 제1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2019년과 2020년이 마주하는 주간입니다. 자,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 한 주는 올해의 정리와 새해 맞이로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와 새해 맞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처장 김용민이 앉아있는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와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2019년의 마지막 주간 맞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믿기지가 않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 말고. 상투적인 질문을 해놓고 상투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문이 현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정도까지 내공은 없어가지고 네, 우문엔 우답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뉴스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뉴스? 네. 네. 올해 최고의 뉴스는 네, 김용민 라이브 합류로 꼽겠습니다. 네. 역시 우문엔 우답으로. 현문이 현답 아니었습니까? 현문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경남 밀양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은 새벽 0시 32분경 이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북위 35.56도 그리고 동경 128.90도였고요. 깊이 20km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는 3.5였고요. 이 지진이 발생을 하자 인근 지역에서 지진 감지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울산 등에는 진도 4 정도의 영향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건물 위층에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이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 지진 경보가 발생한 원전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경에 또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난 29일 오전 8시 43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쪽 56km 해역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3.33도, 동경 127.16도이고요.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이 해당 지진도 피해 접수는 없었습니다. 네. 밀양 옆에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는데 부산과 울산에 고리 원전 2호기, 3호기, 4호기. 네. 또 울산에 있는 신고리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네. 총 7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네, 밀집 지역입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필 그 지역에 이런 또 지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진도가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모로 염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었을 네네. 그런 그 지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6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6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요. 오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일요일 0시부로 종료가 됐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4+1과 이 자유한국당이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이 자유한국당은 좀 이를 비판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의장단의 체력 문제도 있고, 예. 네, 좀 한 번 쉬고 좀 넘어가려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네. 사회를 전혀 안 보고 있어요. 네, 사회를 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2명의 사회자가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예. 두 사람이 교대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죠? 네, 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일 텐데. 야, 사회를 안 보는 것도 합법적 의사 방해네요. 네. 네,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되면 검경이 공수처에 보고하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가 됐고요. 이 공직자 수사를 마친 후에는 재판에 넘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소권이라고 하죠. 이 기소권도 검찰만 갖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수정안은 이 4+1 연대 법안 표결에 앞서서 먼저 이 표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권은희 안 먼저 이제 표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결된다면 이제 4+1 연대 네네. 법안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부결이 되면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원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뭐 최악보다는 권은희 의원의 안이 차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네. 이 문제는 이 본인들이 공수처법 그 자체를 반대했기 그 때문에 자체를 반대했어요. 네, 이제 와서 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4+1 입장에서는 이탈표가 변수인데요. 이 네. 주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좀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4+1 협의체 단일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이 중에 이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권은희 의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잠시 후 2부 잠깐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추미애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법관 재직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군부 정권 아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국 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이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 입문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 재개정에 참여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역시 가장 강조한 것은 예상대로 검찰개혁 의지였습니다. 이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법,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이 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아울러 이 검찰의 인사 조치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추미애 후보자는 그 인사에 대해서는 뭐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럴 계획이 있느냐라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니고 이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검찰총장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는. 네.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인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거네요. 인사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점을 추미애 후보자가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또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라면서 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정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뒷조사했다?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추미애 후보자를? 네, 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당대표 시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당사자인 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라면서 이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공짜 피트니스 논란 등 이 도덕성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무엇보다 그 오전 오후 들어서 이 출판비 횡령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후보자가 이 후원금에서 이 출판에 돈을 쓰고 난 뒤에 이 낙선 후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않습니까? 네. 보전받은 다음에 다시 또 출판사 계약이 종료가 돼서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횡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추미애 의원 측은 그때 돌려받은 1억 원을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 원,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신년 특사가 단행되었습니다. 특별 사면된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 정부는 일반 형사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그리고 선거사범 등 5,174명을 내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절묘하게 여당 쪽 인사가 있다면 야당 쪽 인사도 있어야 하고 그 안배를 또 맞췄네요. 맞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이 정치인만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부패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광재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을 했고요. 네. 광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는데요. 이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한명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말은 형이 확정되면은 사면 검토 대상에 이름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지금은 일단 대상조차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뭐 향후에 사면을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연말을 시한으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동향이 매우
궁금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이 북한의 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 북한은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 새로운 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길이 아마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는 좀 이례적인 게 일단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회의가 지난 토요일 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2박 3일째 토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관련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지역의 인민위원장, 농촌격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시장 군수까지 참여를 한다라고도 하고요. 북한이 새로운 길에 좀 상당히 고심이 깊은 건지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 그리고 인민 생활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고 또 자립경제를 강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핵이나 ICBM 같은 말은 없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온 우리 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결정했다는 중대한 문제는 아마 대미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북한에서 공식 발표가 나야 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의 결정문은 뭐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요. 늦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는 1월 1일에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미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건지 보도에는 안 나지만 남모르게 그 물밑에서 뭔가 대북 접촉이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 연가님, 근데 회의 오래 한다고 없는 길이 보이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회장 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진그룹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모친인 이명희 씨와 크게 다퉜다고 하는데 뭐가 깨지고 누가 다치고 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장녀 조연아 씨가 이 장남이자 동생인 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원태 회장과 모친 이명희 이 정석기업 고문이 다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한 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좀 모자 다툼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과해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건은 크리스마스 날 그 아들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고문 집에 오면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날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는데 이로 인해서 어머니 이명희 씨가 다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진도 이명희 씨가 찍고 또 언론에 유포한 것도 이명희 씨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 아들 망신시킨 꼴이네요. 네, 일종의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이 한진그룹 측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오너 일가의 자택에서 일어난 만큼 어떤 이유로 소란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조원태 회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뒤에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다가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이 또 오늘 함께 사과문을 냈는데요.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은 사죄를 하였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라면서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운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조연아 씨 편이에요, 어머니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원태 씨가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네. 근데 이런 집안에 한진그룹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32개 계열사의 종업원 수 3만 명을 웃도는 재계 13위 그룹 네. 이 운명을 이들 모 자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예. 대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2위입니까? 왜 가고 싶을까? 아마 대한항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대한항공.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 회사 경영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하겠다는 것도 좀 21세기에 맞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자의 난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기업 경영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 정말 핏줄로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는 후진적인 한국 자본주의의 시스템 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끝까지 소유와 경영을 한 손에 다 쥐려고 하는 참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다른 사례를 찾기 힘든 네. 그런 아주 봉건적인 그런 지배구조입니다. 심지어 오너 일가의 지분도 높지 않은 좀 기이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 지분 29%를 갖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들을 두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정성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오후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창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노원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2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로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남사 정류장에서 오산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근데 회의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리적 충돌은 무조건 저지를 해도 의사 방해를 해도 이 법에 저촉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저지에 나섰던 의원들, 네. 대표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 네. 지금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해서 충돌이 빚어졌을 때도 그때 네. 거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의사과에 저지를 했습니다. 들어왔던 이 접수된 법안 팩스를 네. 이 훼손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네. 위험한 사람, 위태로운 사람이 의원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렇게 심지어는 네. 주먹도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석 주변을 인간띠로서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억나시죠? 문희상 국회의장 회의가 시작하고 나서도 두어 시간 지나야 의장석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의정 단상에서 진행할 줄은 예상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될 때 오갔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요거 재밌어요.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될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양지열 변호사의 진행으로 함께한 인터뷰입니다. 물론 선거법이 자신들과 합의하지 않고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명백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범법 행위를 의정 단상에서 진행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누가 봐도 의장석 주변 그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진입을 막거나 물병이나 혹은 회의 자료 등을 던지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걸 폭력을 규정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이 돼서 저 양반들이 어쨌든 공천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더 해보려고 저렇게 격렬하게 동원되는 것일 텐데 저거는 현실적으로 현행 법이 살아있는 한 어렵거든요. 예, 의원직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여야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될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진화법의 처벌 규정을 약화시키는 거였어요. 아, 그걸. 네. 그게 협상이 안 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거 때문만은 아니지만. 예. 국회는 잠시 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 결사 저지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소 조항이 있다, 위헌의 여지가 있다. 지금 그 24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이? 사실은 24조 2항은 막판에 들어온 것인데 이제 그게 보고 의무를 인정한 조항이고요. 24조 1항이 소위 우선 수사권입니다. 사건을 뺏어올 수 있는 이 두 조항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4+1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중복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 쪽에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의 근거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수사기관 간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부패 척결을 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사를 막겠다는 것은 그 앞선 주장하고는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범죄 단서를 파악하게 되면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김용남 전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이 수정되면서 막판에 추가된 법 조항인데 이른바 통보 조항으로 대검찰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치 통보 조항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통보하는 것, 이 통보 조항이 검찰이 하고 공수처가 상인, 상하 관계를 규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상하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관할을 정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마치 통보 조항이 상하 관계를 규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당연히 수사기관이 이 통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 관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하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할을 정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보를 한 후에 조기에 어느 수사기관이 이것을 맡아서 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안의 경우에는 사실 우선적 관할권이 있고 그 우선적 관할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첩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언제 이첩을 받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참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해당 수사기관 입장에서 내가 거의 다 해놨는데 갑자기 뺏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검찰의 수사를 충실히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를 또 받아야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고민이다. 김용민 라이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추미애 후보자 답변을 아꼈습니다. 인사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덧붙여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특히 대검의 반부패 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반부패 1, 2, 3, 4 부장과 동부지검 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취임을 하시더라도 인사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은 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은 소위 문제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을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김용민 라이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집안전쟁이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결과는 내년 3월 한진의 주주총회에서 밝혀집니다. 그때까지 한진과의 지분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은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그리고 동생 조현민 전무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을 것인지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 예측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델타라는 우호 지분을 아마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이렇게 지지 세력으로 등에 그렇죠. 얻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한 17%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부 펀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이라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 시중에 도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건설이라고 지금 네, 대한항공 지분을 약 6.7% 정도 갖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양측 지금 분란이 일어난 양측에서 서로 이제 컨택을 자주 해온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걸 보면 가족 내에서는 지금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는 의원들 마음이 이렇겠죠. 배네 오늘은 가지마. 잠깐 다시 앉아줄래. 잠깐 얘기 좀 할게. 잠깐 내 얼굴 좀 봐줄래. 오늘이 가면 다시 안 볼 거잖아.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그만 다 쳐다보자. 생각할 시간 좀 달란 말야.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댐대기 대기 매주 월요일 여러분께 경제 뉴스를 쉽게 전해드리는 남자, 항상 대기하는 남자. 네, 웨이팅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자.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을 앞당겨서 1부에서 우리 박대기 기자를 만납니다. 네. 자, 2019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어떤 해셨어요? 예. 올해 제가 이제 산업 분야를 맡았는데요. 네네. 올해 좀 산업 분야가 좀 많이 침체하고 어려워서 저도 좀 뉴스 하느라 좀 힘들었었고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따뜻한 소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실은 좀 너무 밝고 기분 좋은 뉴스는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참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게 좀 차라리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 즐거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네.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마 내년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당겨서 이제 일찍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뉴스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일로 지난 주말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하필 또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날 찾아가가지고 나이 먹은 아들이 말이죠. 예, 그런 행패를 부리다니 참 한 그룹의 총수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이거 사실인가요? 네, 사진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한진 측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공동 사과문이 나왔는데요. 앞서 관련한 내용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 다뤄봤고 왜 갑자기 사과문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원태 회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 한진그룹의 그 최대 주주는 이들 일가가 아니라 KCGI라는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17% 지분을 가지고 최대 주주고요. 이 이제 회장 조원태 회장 그리고 조연아 씨 그리고 이제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다들 6% 정도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가 뭉치지 않고서는 이걸 지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뭉친다면은 다 함께 뭉친다면은 대략 29% 정도 지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외에도 이제 그 외국 회사 관련된 회사들 지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합치면 이제 50% 선을 간신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동 사과문이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갈등이 봉합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사과문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좀 특이한데요. 세 줄입니다. 딱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 여러분께 이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조종훈 회장의 유지에 따르겠다. 이렇게 딱 세 줄짜리인데요. 뭐 대중 앞에서 이제 사과문을 낭독한 것도 아니고 얼굴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과문을 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들의 앙금이 완전 치유됐나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 가족의 이제 불화가 아주 오래된 그런 전부터 이제 불거졌던 이야기들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사를 나눠 가지냐를 놓고 서로 이제 견제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처럼 봉합이 됐다 다시 이제 견제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근 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한항공에 대안항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한진그룹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이런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배구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주가가 오릅니다. 한진뿐만 아니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서로 이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는 배당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 자기들도 주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좀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줄 테니까 나와 합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호 세력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많아지고 또 지분 매입도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늘도 좀 특이한 게 이제 화해했다. 사과문이 나왔다는 뉴스가 들리자마자 주가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해하면 주가가 내리고. 참 고약한 분들이네. 사과를 했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요. 자, 알겠습니다.
한진 주총이 이제 내년 3월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라고 하면 멀어 보이지만은 석 달 뒤입니다. 네. 석 달 뒤인데 조원태 회장의 이사 재선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반도건설이라든지 미국 쪽 관련 회사의 지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현아 씨가 지금처럼 다시 어머니하고 조현아 씨랑 화해하는 게 계속된다면은 연임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현아 씨를 새로 이제 이사로 임명을 한다든지 직업을 갖게 해줘야 된다. 예, 직업을 갖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제 다른 걸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씨의 불만이란 게 이거 아니에요. 그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네. 그 조원태 회장은 직함이 있고 아마 조현민 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현민 씨는 이제 지주사에 직함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정석기업 고문으로 이제 직함이 있는 그런 본인만 상황인데 지금 저 직함이 없고 뭐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거 세금을 또 왕창 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한진재벌의 문제점은 이렇게 한번 그 오너 가문이 이제 직함을 가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퇴직금과 보수를 그렇죠. 가지게 됩니다. 연간 보수가 뭐 몇십억씩 되고 퇴직금도 1년에 그 정도씩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다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는데 왜 난 직업 없냐. 이게 조현아 씨의 불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벌의 지나친 횡포를 견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자신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지 않겠다. 주총에서. 네, 이런 의지 아닙니까? 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같은 일을 좀 방지를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너 가문이 너무 많은 보수를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계속 사내 이사로 남겨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정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이사를 직접 임명하는 걸 시도한다든지 또 감사를 임명하는 걸 시도하면서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게 좀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가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 활동을 벌인다면은 국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한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보수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는데요. 저도 이제 좀 그런 점이 궁금해가지고 관련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취재를 했는데요. 대체적인 인식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연금의 지분만큼 결국은 재벌 총수가 오히려 가져가게 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작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벌 총수들은. 국민연금보다 더 작은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연금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재벌 총수들은 자신의 작은 지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이제 바라는 일이 아닐 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연금도 사회적 공익에 맞춰 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입김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점이 바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는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제 산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마치 한국은행에 있는 이자율을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좀 더 좀 독립성이 강화되고 좀 외부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수 매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불필요한 일이다. 연금 사회주의다. 이거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습니다. 과장된 얘기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딴 얘기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노후 자금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그래요? 문제는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김영민 씨나 제가 연금 받을 무렵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곧 연금을 받으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까지는 그런 대로 걱정 없이 기금이 운용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한 205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2050년? 2050년이면은 가만히 있자. 내년이 2020년이니까. 뭐 저희 때까지는 아무 일 없겠네요.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하도
그 지금 저출산 때문에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40년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그 국민연금을 그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출생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출생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올해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예. 당장 어떻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게 내년부터입니까? 그게 이제 이건 즉시 적용이긴 한데요. 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바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대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해당 회사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대안을 좀 내봐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서 뭐 길면 3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보다는 내후년 정도부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문제됐던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일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고 조중훈 회장에 대해서 연일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조은태 회장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이? 이사위원님이 반대하는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 안건을 올릴 텐데. 만약에 이사위원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위원님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회장 직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로서 부적격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좀 체면을 구긴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권위의 상실도 있을 테고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수연님 이미 고갈 시기까지 가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재벌들에 대한 견제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진그룹은 참 좋은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항공사고 오랫동안 사실 처음에는 공사였습니다. 이제 KBS처럼 공공 조직이었는데 이제 한진그룹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서비스라든지 항공 정비 수준이라든지 취향하는 국가라든지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항공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가의 어떤 전횡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족관계 문제점들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다면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게 과세했는데 무려 800억의 세금을 부과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빗썸에 거래했던 외국인들이 내야 될 소득세를 빗썸에 대신 과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거래할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대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내국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좀 특이한 점은 소득세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긴 하지만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가상화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그 가상화폐를 인정해 준 겁니까? 이번 논리대로라면은 가상화폐가 화폐냐 아니면 자산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만약 화폐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환전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뭔가 물건처럼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준 그런 셈입니다. 가상화폐인데. 네. 예. 가상화폐로 어떻게 세금 낼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로 내야죠. 그럼 가상화폐라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뭐 증표다 이런 말을 갖다가 당국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증표요? 예. 가상 증표다. 그럼 우리 저 보도할 때나 가상화폐라고 하지 공식적인 그 표현으로는 증표라고 한다. 당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증표라고 했다가 또 가상화폐라고 했다가. 네. 그래요. 사랑의 화폐보다는 사랑의 증표가 낫지 아무래도. 네. 어차피 둘 다 무형 가상의 것이니 말이죠. 자, 0298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의 연금 수령을 위해서 김용민님 스스로 자녀를 5명 이상 낳을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셋을 낳았거든요. 더 낳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데 다둥이 제 아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박대기 기자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네. 아이고. 너무 아쉽다. 재밌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엔 또 우리 저 경제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종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모자이크의 자유시대가 우리 박대기 기자의
말하자면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댐대기. 대기. 예. 자, 박대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